자, 이번 강의는 C의 연산자입니다. 이 연산자는 시험에 직접 출제되기도 하지만 간접적으로도 알아야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연산자 집중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C에는 연산자가 과연 몇 개나 될까요? C 표준에는 연산자가 48개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48개는 적은 연산자 숫자가 아니죠. 과거 언어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졌다는 게 특징이고, 그런데 요즘은 C 언어보다 더 많은 연산자를 제공한 언어가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산자를 많이 제공한다는 것은 뭘까요? 연산자라는 것은 A 더하기 B, A 곱하기 C,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죠. 연산자를 많이 제공한다는 것은 그 언어가 많은 기능을 제공한다, 이런 뜻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연산자 설명할 때 항상 옛날 실강할 때 여기 y는 a가 2보다 크고 더하기 4, 이 수식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C 언어를 공부한 사람 중에서도 이 수식의 결과를 틀리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수식을 설명하기 전에 밑에 수식을 또 물어봅니다. 밑에 수식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 없죠? 이 수식 물어보면 머릿속에 그냥 3 곱하기 5를 먼저 하는 거죠. 3 곱하기 5 하면은 15가 되고, 그리고 2를 더해서 결과가 얼마가 되는 거죠? 17이라는 것은 부끄럽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것이죠. 이건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 유치원 다닐 때부터, 물론 안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수식 만나면 더하기보다는 곱하기를 먼저 해라, 이게 머리에 관례적으로 박혀 있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핵심입니다. 수식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연산자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로 다른 연산자가 섞여 있다는 것은 연산자 우선순위가 다른 것이 섞여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해서 이 수식의 결과를 물어봤을 때 답을 맞추고 못 맞추고 보다는 우선적으로 이 수식에 크다, 그리고 덧셈 연산자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연산 우선순위를 알아야 되겠죠. 그걸 머릿속에서 떠올렸다면 저는 이 수식의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 수식을 만났을 때는 연산자, 연산 우선순위를 먼저 생각하자 입니다. 자, 그러면 왼쪽 표를 봅니다. 그러면 C는 48개의 연산자가 있는데 이 48개의 연산자 우선순위를 어떻게 암기하느냐? 제가 이걸 지금 암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해서 일반적으로 언어에서 전체적인 흐름부터 이야기합니다. 먼저 표에서 제일 위에 있는 연산 우선순위가 가장 빠르겠죠. 1차 연산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가로 같은 것입니다. 충분하게 있는 건 뒤에서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항 연산자예요. 다랑에는 1항, P 연산자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C에서 A 더하기 A 마이너스 이런 걸 말하겠죠. 그 다음에 2항 연산자입니다. 이거는 P 연산자가 2개라는 것입니다. A 더하기 B, A 곱하기 C 이런 걸 말하죠. 그 다음에 여기 조건 연산자가 있는데 이 조건 연산자는 물음표하고 콜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뒤에 설명하는데 이거는 다르게 일명 3항 연산자예요. 그러니까 연산자 우선순위는 여기까지 가로, 그 다음에 P연산자 하나인 단항, 2개인 2항, 3개인 3항, C에서는 조건연산자, 그리고 마지막에 대입연산자. 왜 대입연산자가 연산 우선순위가 가장 통상적으로 늦을까요? 이 수식을 봅니다. 이런 수식을 연산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하는 거죠? 는 해갖고 이 는이 대입연산자입니다. Y에 대입을 하는 것이죠. 해서 언어에서 통상적으로 연산 우선순위가 가장 늦은 것은 뭘까요? 바로 이 대입 연산자입니다. 그런데 C는 이 대입 연산자보다 더 늦은 나열 연산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다랑에는 콤마 연산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연산자 기호가 이렇게 콤마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가장 늦은 연산자 C의 나열 연산자였습니다. 아무튼
지금부터 이 연산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할 것인데, 연산 우선순위 정리되었습니까?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통상적으로 이항 연산자가 가장 많다라는 것이죠. 해서 이 이항 연산자, 연산 우선순위를 정확히 정리하는데, 이것도 크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먼저 여러분들 중에서 이 곱셈 나눗셈이 덧셈 뺄셈보다 연산 우선순위 빠르다는 거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러면 전체 설명하면은 이항 연산자는 크게 산술 연산자가 연산 우선순위가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가 연산 우선순위가 가장 높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이제 크다 작다 이는 관계 연산자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은 이항 연산자는 산술 연산자, 관계 연산자, 논리 연산자 순이다. 자, 이렇게 하면 연산자 48개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거의 감을 잡았을 것입니다. 또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퍼센트 모든 연산자죠. 이거는 곱셈 나눗셈하고 연산 우선순위 같다라는 거죠. C에서. 물론 뒤에서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 연산자는 연산 우선순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좌에서 우로 어떻게 될까요? 진행이 된다. 이 결합 순서도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게 좌측에서 우측으로 결합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비트 연산자가 있죠. 요즘은 과거에는 없었는데 이 비트 연산자도 뒤에서 다루겠습니다. 또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논리 연산자는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어느 논리 연산자는 not and or죠. 근데 여기 and하고 or는 있는데 무엇이 없을까요? not은 없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과거 언어는 not이 논리 연산자로서 그 연산 우선순위가 not and or 순이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이런 것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C는 not이라는 논리 연산자가 여기 없어. 그럼 C는 이 not이라는 연산자는 연산기호를 뭐로 쓰느냐? 이걸로 쓰는 거예요. 느낌표가 C에는 뭘까요? not이라는 논리 연산자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 이 논리 연산자 and는 C에서는 앰퍼센드 2개, or는 박대기 2개입니다. 그래서 논리 연산자를 글자 not and or 이런 걸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 언어는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단항 연산자에 보면 여기 무엇이 있을까요? 느낌표가 있죠. 이게 바로 not에 해당하는 연산자입니다. 그러니까 C의 논리 연산자 개념이 not은 단항 연산자로서 연산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C의 연산자 48개를 개략적으로 정리해 보았는데, 자, 오른쪽 수식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자, Y는 A가 2보다 크고 더하기 4다. 이 수식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 수식 답변하기 전에 먼저 C에서 참, 거짓은, 참은 1, 거짓은 0으로 다룹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은 C는 예를 들어 논리형 타입, 그런 자료형이 없다. 참, 거짓은 이렇게 숫자로 취급합니다. 참, 거짓은 C에서 1과 0이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뒤에서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자, 이 내용을 갖고서 이 수식을 보면은 이 끝에 이 연산자하고 이 더하기 연산자는 어느 게 연산 우선순위가 빠를까요? 더하기가 빠르죠.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 더하기 4가 먼저 적용되는 것이죠. 그럼 2 더하기 4하면 6이에요. 그럼 A는 3이니까 3은 6보다 크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참인가요? 아니죠. 거짓이죠. 해서 이 수식의 연산 결과는 거짓이니까 무엇이 된다? 0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까지 연산자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았고 수식 보는 방법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자, 아래쪽에 제가 여기 4줄이 있는데 컴퓨터 언어에서 지금 위에 연산자입니다. 사용하는 연산자가 있고 우리 실세계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사용한 연산자가 있죠. 그게 모양과 의미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사용하는 거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하는 연산자는 거의 같죠. 근데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를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이것 때문에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으니까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해서 밑에 3개 예를 들어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Y는
a 더하기 3 곱하기 5가 있는데 우리 현실에서는 이 별표를 무엇으로 곱셈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죠. 현실 수학에서는 그냥 2 더하기 3 이 곱하기 x 표시 이걸 곱셈 연산적으로 썼죠. 근데 언어에서는 이걸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때 곱셈은 뭘 사용해야 한다? 이 별표 스타 이 기호를 사용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하는 연산자 기호하고 현실에서 사용했던 연산자 기호가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죠. 그냥 비슷할 뿐이죠. 또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8 나누기 2 이거는 우리 현실에서 사용하는 것이죠. 근데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나눗셈은 반드시 이걸 사용하는 것이죠. 오른쪽 8하고 이 나눗셈 기호 있죠. 이거는 현실에서 우리는 이걸 사용했죠. 근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사용할 수가 없다. 마지막 봅니다. 자, y 더하기 2는 x-5다. 그러면 현실에서 이 너는 뭘까요? 현실에서 이 너는 등가 이런 뜻이죠. 자, 비교하는 것이죠. 좌측과 우측이 같았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는. 그렇다면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 너는 우리 현실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좌우를 과연 비교하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죠.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이제 상당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하나 더 이야기하면 이 등가 비교해서 여기 뭐가 있을까요? 넌 두 개가 있죠. 그리고 요 밑에 보면 대입연산자 해서 뭐가 있을까요? 넌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뒤에서 충분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연산자 처음 공부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산자 결합 순서입니다. 이 연산자 결합 순서에 따라서 수식의 결과는 다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y는 a 더하기 b 빼기 O 이런 수식이 있다라고 가정해 봅니다. 이런 수식이 어떻게 진행되죠?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진행이 되겠죠. 예를 들어 진행된 결과 값이 어디로? 바로 y에 대입되는 거죠. 이때 이 하살표 방향 이렇게 진행되는 것, 이게 좌에서 우, 거꾸로 반대로 이렇게 대입되는 거는 오른쪽, 우에서 좌로 대입되는 거죠. 이게 바로 결합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대부분 과거 언어에서는 결합 방향이 좌에서 우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C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 언어는 거의 반반 정도 되는 것이죠. 좌에서 우냐, 우에서 좌, 결합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죠? 수식의 연산 결과는 다르다. 지금 이야기하는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예제를 봅니다. 24 나누기 3 곱하기 2가 있는데 이 수식은 결합 방향은 현실 언어에서는 정해진 게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될 경우 그 수식의 결과는 어떻게 다르냐 살펴봅니다. 먼저 좌에서 우로 될 때는 24 나누기 3이 먼저 되는 것이죠. 24 나누기 3은 8이에요. 곱하기 2가 된 것이죠. 해서 여기 수식의 결과는 16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거꾸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되면은 이 3 곱하기 2가 먼저 되는 거죠. 3 곱하기 2는 얼마예요? 6이에요. 그러면 6인데 그걸 24하고 나누면 어떻게 되죠? 4가 되는 것이죠. 해서 하나의 수식에서 그 연산자 결합 방향이 좌냐 우냐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그 연산 결과는 16이냐 4 다르게 된다. 이걸 이해하고, 그렇다면 여기 분석에 적어두는데 우리 현실 언어에서 이 주어진 수식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16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나눗셈하고 곱셈은 C 언어 이런 데서 좌에서 우로 결합되니까 해서 여기 아래쪽 분석한 거 읽어보면 16이 된다는 걸 적어 두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결합 순서, 결합 방향의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은 연산자에서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 대입 연산자 넌하고 비교 연산자 넌 C에서 사용되는 건데, 자, 이거는 여기 오른쪽 봅니다. 먼저 C 코드하고 여기 비주얼
코드 비교하였습니다. 자, 먼저 C 코드를 보면 int a는 O, 이때 너는 대입 연산자라는 거죠. if a하고 8하고 비교하는 것이죠. 다시 정리합니다. C에서 비교를 할 때는 연산자 none을 사용하지 않고 none을 2개 한 걸 사용한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참이면 B는 100이고 그렇지 않으면 B는 200이다. 이때 none은 대입이죠. 자, 이 C 코드를 비주얼 베이직으로 기술하는데 그 비주얼 베이직 코드를 자세히 보기 바랍니다. 전부 뭐예요? 전부 none이에요. 전부 none이죠. none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비주얼 베이직에서는 none이라는 기호 하나로 이 조건문에 있을 때는 이때 none은 무슨 의미로 사용되었느냐? 비교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여기 none 말고 어디야? 다른 데 있을 때는 무슨 의미로? 대입의 의미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동일한 연산 기호 하나가 언어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물론 C에도 그런 게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대입하고 비교 연산자만을 갖고서 이야기하면 헷갈리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C는 대입하고 비교 연산자 기호 헷갈리지 않도록 넌 한 개 한 거는 대입 연산자, 넌 두 개 한 거는 무엇으로? 비교 연산자. 헷갈리지 않도록 만들었다, 이거 C는. 우리 현실에서 사용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런데 비주얼 베이직은 어떻게 되어 있나? 헷갈린다 이거죠. 왜? 하나의 기호가 어떻게 되죠?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게 헷갈리겠죠. 우리가 이걸 무엇이라고 할까요? 용어에서 한 개가 여러 개의 의미로 쓰이는 걸 다형성 이런 용어를 씁니다. 이게 연산자 하면은 연산자 다형성. 물론 이런 내용은 나중에 또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수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A는 B는 자, 이런 수식 하나의 수식에 이게 어떻게 되죠? none이 두 개 있을 때 과연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게 C이냐 비주얼 베이직이냐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C는 none은 무조건 뭘까요? 대입의 의미니까 C에서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A하고 B가 모두 무슨 값을 3이라는 값을 가집니다. 그런데 비주얼 베이직은 그렇지 않아요. 자,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과거에는 출제되었습니다. 지금은 뭐 출제 안 되니까 B는 이 수식 분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비주얼 베이직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때 너는 대입이에요. 근데 이때 너는 비교. 그래서 이걸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한 것을 어디에? 결과가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A에 참 거짓, true, false가 대입되는 그런 구조가 비주얼 베이직에는 진행된다. 자, 여기까지 연산자 볼 때 동일한 기호가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를 정리하고 자, 그럼 왼쪽 표를 봅니다. 그래서 C에서 먼저 이 대입 연산자는 none이라는 기호를 쓴다. 그럼 여기 뭐 더 이상 이야기할 건 없고 단축해서 쓸 수 있다. 이 부분만 체크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죠? 바로 A는 A 더하기 3을 단축해서 그냥 더하기는 3, 더하기는 3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A는 A 곱하기 4는 A는 곱하기는 4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밑에 이제 비교 연산자. 그래서 비교 연산자는 바로 if 여기 A 는을 써야 충분히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이야기하였습니다. Y는 그럼 C에서는 이렇게 써야 되겠죠.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넣는 두 개를 쓰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는 Y에 대입되는 구조입니다. 자, 여기까지 C에서 대입 연산자, 비교 연산자 기호 다른데 언어에 따라서는 같은 걸 쓰기도 한다 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계 연산자, 크다, 작다 이런 것이죠. 그랬을 때 먼저 관계 연산자 놓으면 앞에서 이야기한 거 참 거짓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C에서 참 거짓은 여기 궁극적으로 이 부분을 잘 생각합니다. 0과 1로 처리한다. 이 부분은 좀 이따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잠깐 이야기하면은 A는 6일 때 B는
A가 2보다 크냐? A가 6이니까 참이죠. 그러면 B는 참이니까 1. 그리고 C는 A가 2보다 작으냐? 거짓이죠. 그럼 C는 뭘까요? 0이라는 값을 가지겠죠. 자, 아래쪽에 중요합니다. 이 부분. 그렇다면은 C에서 이런 조건문 처리할 때 참 거짓은 무엇을 하느냐? 강조합니다. 0은 무조건 거짓으로 처리하고 1을 참이라고 하였죠. 그럼 우리가 조건에 반드시 1이라는 값이 온다는 보장이 없고 다른 값, 뭐 2나 1.5 이런 값도 올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모두 참으로 처리한다. 바로 이게 위에서 이야기한 C에서 참 거짓은 궁극적으로 0과 1로 처리하는데 조건문 처리에서는 0만 거짓으로 처리하고 0 위에는 무조건 무엇으로? 참으로 처리한다가 핵심입니다. 오른쪽 C 코드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자, if 여기 무슨 값이 0.0000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0만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입니다. 0.00001 이거는 뭘까요? 0이 아니죠. 그래서 조건은 참이 되겠죠. 해서 풋스트링 산이 출력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C에서 그 유명한 어떻게 생각하면 참 거짓을 true, false 이런 걸로 안 다루고 무엇으로 1하고 0, 0과 1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퍼센트 연산자, 다르게 모듈로 간단하게 모드 연산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앞에서도 조금 보았습니다. 자, 여기 예를 들었습니다. 5% 2하고 2% 5인데 왜 결과가 1, 2가 되느냐? 바로 정수 연산 결과 나머지를 구하는 것이죠. 5를 2로 나누면 몫은 2가 되고 나머지는 1이고 그러면 2% 5는 왜 2일까요? 바로 이 앞에 값이 작으면 앞에 값이 되겠죠. 이거는 몫이 0이 되고 나머지가 2가 되는 구조. 여기서 하나 더 체크하는 게 바로 두 번째하고 세 번째인데 바로 이렇게 음수가 있는 경우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C에서 곱셈, 나눗셈 그리고 지금 설명하는 퍼센트 뭐 모든 연산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개는 연산 우선순위가 같습니다. 그리고 곱셈하고 나눗셈에서는 음수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P연산자 둘 다 음수면 어떻게 되죠? 곱셈과 나눗셈에서는 양수가 되죠. 둘 중에 하나만 음수면 결과가 음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퍼센트 모든 연산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래쪽에 적어두었습니다. 이 퍼센트 연산자는 음수가 있는 경우는 앞에 있는 P연산자 부호를 가집니다. 자, 여기 앞에 있는 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이 부호를 이 연산 결과에서 가진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도 볼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이게 곱셈이나 나눗셈에는 둘 다 음수면 양수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모두 퍼센트 연산에서는 앞에 있는 마이너스 2, 바로 음수 2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더 퍼센트 연산, 정수 연산에서 나머지를 구하는 건데 뭐 정보보론 등 여러 곳에서 이 내용은 많이 나오고 특히 음수가 있는 경우는 앞에 P연산자 부호를 가진다. 물론 지금은 시험에 잘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정수 연산 결과 나머지를 구하는 모듈로 간단하게 모드 연산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과거 시언어 관련 시험에 너무나 많이 출제된, 물론 지금도 당연하게 출제될 수 있겠죠. 다낭 연산자, 더하기 더하기 빼기 빼기입니다. 설명하기 전에 먼저 C에서 1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명령어, 연산식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느냐, 여기 네 가지 소개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A는 A 플러스 1, 이거는 모든 언어에서 1 증가시킬 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창기 언어는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이 형태만 가능했습니다. 근데 요즘 언어는 이 네 가지를 다 보통 지원을 합니다. 두 번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단축형이죠. A 플러스는 1.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네 번째. 바로 이 뿔뿔이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뒤에 있으면 후위,
앞에 있으면 전이, 이 네 가지가 변수 a의 값을 1 증가시키는데 이거는 단독으로 사용되었을 때는 똑같이 작동이 된다. 그런데 이 세 번째하고 네 번째 이거는 수식 중에 사용되면 좀 다르게 작동한다. 이게 핵심이죠. 이걸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아래쪽을 봅니다. 이 다낭 연산자는 하나의 피연산자를 대상으로 연산을 수행하는데 여기서 전이식, 후이식, 바로 연산자가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이게 A 값을 1 증가시키는 것은 같은데 핵심은 뭐냐, 수식 중에 사용되었을 때 다르게 결과가 나타난다는 게 핵심이죠. 아래 예를 들었습니다. 여기 전이식하고 후이식인데 먼저 전이식, A는 3인데 이렇게 수식 중에 사용되었습니다. 이 다낭연산자가 앞에 있으니까 어떻게, A가 3이면은 뿔뿔 A니까 A 값이 뭐가 되느냐, 4가 되어서 작동된다. 그러면 B 값은 어떻게 될까? 2 곱하기 4니까 8이 되겠죠. 물론 A 값은 4가 되고, 자, 그 다음 후이식은 어떻게 되느냐, 이 뒤에 있으면은 그냥 수식 중에서 A는 뭐로 3으로 그냥 작동하는 거죠. A가 3이니까. 그러면 B의 값은 얼마가 될까요? 2, 3은 6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A는 3에서 무수로 증가해서 4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은 이 다낭연산자는 자기 혼자 하나의 명령어 구조로 되어 있으면 앞에 있으나 뒤에 있으나 결과는 같은데 이렇게 수식 중에 사용되면 자신은 어차피 최종적으로 1 증가하게 되겠지만 이 B의 값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결과가 초래된다. 이해되었습니까? 자, 그럼 오른쪽을 봅니다. 오른쪽에 두 프로그램은 시험에 지금까지 많이 출제되었고 제가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먼저 빨리 설명하면은, 먼저 함수 f5가 있는데 여기 리턴 값이 뿔뿔 a인 경우 여기는 리턴 값이 어떻게 되죠? a 뿔뿔 이 차이만 있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메인 함수에서 f5 여기 5가 전달되죠. 그럼 a가 5가 전달되어서 앞에 있으면 1 증가해서 무엇이 6이 반환되어서 여기 돌아와서 출력은 뭐가 되느냐, A는 6이 출력되겠죠. 그런데 오른쪽 것은 뒤에 있으면 여기 전달값은 역시 5가 전달되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그냥 5를 리턴 반환하는 것이죠. 5를 반환하면 여기서 프린트문에서 출력은 5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내부적으로 이거는 뭐 6이 되든 말든 큰 의미가 없겠죠. 이해되었습니까? 이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지금까지 시험에 많이 출제되고 제가 질문도 많이 받아보고 간혹가다 그 앞에 있던 뒤에 있던 그냥 반환하면 어차피 둘 다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해서 두 출력값이 6으로 똑같다. 시험 문제는 그렇게 답변하는 경우가 과거에 많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자, 이번에 A 뿔뿔 A 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복잡한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요즘은 이런 내용이 잘 출제는 되지 않고 있지만 과거에는 좀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예제 하나 풀어봅니다. A는 5, B는 70일 때 수식 형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Y는 하고 AB 사이에 더하기가 이 세 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 언어는 통상적으로 P연산자 사이에는 어떻게 될까요? 연산자가 하나예요. 예를 들어 하나 적어볼까요? 우리가 Y는 연산자가 있죠. 뭐 A하고 어떻게 될까요? 곱하기 어떻게 되죠? B 이런 형태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수식이라는 것은 P연산자가 있으면 그 P연산자 사이에 연산자가 보통 한 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언어는 여러 개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개 와서 복잡한 거 그거는 시험에서 거론 안 되니까 논외로 하고 이렇게 A하고 B 사이에 더하기가 몇 개? 3개 온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과연 C 컴파일러는 어떻게 이거를 분석해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이냐. 자, 여기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띄어쓰기가 전혀 되지 않았을 때 C 컴파일러는 첫 번째 분석 1, 여기 정답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분석처럼 Y는 하고 A 뿔뿔하고 더하기 B 이렇게 띄어쓰기 한 것처럼 분석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분석하면은
먼저 y 값은 얼마가 될까요? a는 5니까 여기서 5가 적용되고 뒤에 있으면 그냥 a는 5가 적용된다 하였습니다. b는 70이니까 y는 75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a는 5에서 하나 증가해서 6이 되고 그냥 b 값은 70 그대로일 것입니다. 두 번째 분석 2번을 봅니다. 오답 컴파일러는 이렇게 분석하지 않는다. 만약에 이렇게 분석하면 결과를 볼까요? A하고 더하기 B에 붙어 있습니다. 그럼 B 값이 증가되는 거죠. B 값이 70에서 무엇으로? 71로 증가하고 수식 중에 첨가하니까 5 더하기 71 하면 어떻게 될까요? Y는 76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컴파일러가 분석 1처럼 하느냐 분석 2처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달라진다. 바로 이게 다낭 연산자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C 컴파일러는 어떻게 분석한다? 첫 번째 이 분석 방법으로 컴파일러는 분해해서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이야기하면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왜 컴파일러, C 컴파일러는 분석 1처럼 할까라는 건데 앞에서 우리가 결합 방향, 결합 순서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다낭 연산자의 결합 순서는 우에서 좌측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면서 먼저 이걸 결합시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뭐 이런 내용은 잘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여기 프로그램 코드를 해두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 코드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지금 설명한 분석 1처럼 어떻게 띄어쓰기 한 것처럼 작동된다. 자, 여기가 충분히 이해되었으면 아래쪽에 팁 봅니다. 그렇다면 이 원식 코드에서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경우하고 여기 팁에서 이렇게 애시당초 원식 코드에서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만약에 띄어쓰기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야 할까요? 그러면 컴파일러는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냥 띄어쓰기 한 것처럼 번역하면 될 것입니다. 해서 중요한 것은 원식 코드에서 프로그래머가 이런 수식을 적을 때 띄어쓰기를 했느냐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느냐가 첫 번째 중요하겠죠. 띄어쓰기를 했다면 그냥 컴파일러는 고민할 필요 없이 띄어쓰기 한 것처럼 답을 내린다. 이게 바로 팁에서 여기 둔 내용입니다. 컴파일러가 고민할 것은 예제처럼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을 때이겠죠. 그때 어떻게 분해하느냐 이렇게 분해한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되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과거 시험에 어떤 뭐 출제되었다면서 막 이렇게 그 시험에 출제되는 경우가 사실 있었는데 예를 들어 하나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낭연산자를 y는 하고 a 뿔뿔 더하기 또 어떻게 더하기 하고 a 뿔뿔 계속 이렇게 적어 나갈 수가 있겠죠. 계속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수식의 결과에서 과연 컴파일러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냐. 그런데 이런 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시험에서 출제된 적도 있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이 형태의 수식은 C에서 출력 결과하고 자바에서 출력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요? C 만든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다낭연산자를 공부하니까 헷갈리죠. 해서 이 다낭연산자 사용은 매우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서 그 C 표준에 보면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C에서 이 다낭연산자는 수식 중에 한 번만 사용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예를 든 거는 수식 중에 이 다낭연산자가 몇 번 사용되었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사용되었죠. C 개발자가 이런 거는 사용하지 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에 코드 볼까요? 이렇게 팁에 볼까? 이런 경우는 다낭연산자가 수식 중에 한 번만 사용되었죠. 이거는 권장사항이에요. 근데 여러 번은 권장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권장사항이 아닌 것은 표준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컴파일러마다 어떻게 될까요? 출력 결과는 천차만별이라는 것이죠. 해서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
하나의 수식에 이런 다낭 연산자가 여러 개 사용된 것은 컴파일러마다 그 결과는 다르므로 출제자는 이런 거 출제하면 안 되겠죠. 이런 거 출제하는 사람은 뭔가 모자라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거 출제해 놓고 답을 물어보고 뭐가 답이다. 어쨌든 과거에 그런 게 출제된 적은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로 분석해서 제가 이야기해 줄 수는 있지만 쓸데없는 공부니까 이런 거는 뭐 질문할 필요도 없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트 연산자입니다. 이 비트는 컴퓨터 최소 단위죠. 0과 1. 이 비트 단위의 연산은 컴퓨터 내부적으로 적용하면은 연산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자, 그럼 비트 연산자는 크게 이동 연산자하고 논리 연산자로 구분되는데, 먼저 이동 연산자는 좌측 또는 우측 시프트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인데, 예를 들었습니다. 오른쪽 봅니다. 우리가 컴퓨터에서 좌우측으로 1비트 이동시키면 어떤 결과가 될까요? 먼저 여기 0과 1로 되어 있는 자료, 이 8이라는 값이 있는데, 이 10진수로 고치면 8이죠. 이거는 이 값은 알죠. 예를 들어 1, 2, 4, 8이 되는 것이죠. 이 장소가. 그래서 이 장소에 1이면은 10진수로 고치면 8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 단위로 되어 있는 것을 먼저 좌측으로 1비트, 좌측으로 1비트 이동시키면 이 1값은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되었습니다. 1비트. 그러면 이 값은 얼마일까요? 여기는 16이죠. 해서 8 곱하기 2에서 16. 다시 말하면 비트 단위로 연산을 하는데 좌측으로 1비트 이동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2를 곱한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거꾸로 우측으로 1비트 이동시키면 이 8이라는 값은 어떻게 될까요? 1이 이쪽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값은 뭐가 될까요? 4가 되는 것이죠. 해서 8 나누기 2 하면 어떻게 될까요? 4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비트 연산에서 이동, 좌측 시프트, 우측 시프트입니다. 이 내용 설명하자면 설명할 게 너무나 많지만 여기서는 그런 거는 필요 없고, C에서 이 비트 연산은 좌우측 시프트라고 하는데 1비트 좌우측 시프트 함에 따라서 2를 곱하거나 2를 나눈 결과, 그러면 2비트 하면 어떻게 될까요? 2의 제곱, 2 곱하기 2를 곱하거나 나눈 결과가 되겠죠. 여기까지 정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비트 연산에서 이제 논리 연산이 있는데, 이 논리 연산은 무엇이냐 하면은 앞에서 우리가 논리 게이트 배웠습니다. 엔드 게이트, 오어 게이트, 엑소어 게이트 이런 거 배웠죠. 그것처럼 작동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 우리가 연산자에서 논리 연산이 있었습니다. 엔드, 오어 이런 게 있었죠. 그거하고 같은 개념인데, 일반적인 논리 연산은 뭐 둘 다 참이면 참,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 되는 그런 거 있죠. 그에 비해서 이 비트 단위로 0과 0이냐 0과 1이냐 이걸 따지는 게 비트 논리 연산인데, 이거는 연산자를 이 앰퍼센트 한 개 하면 비트 논리고, 막대기는 그 비트 논리합, 이 갈매기 표시되어 있는 거는 엑소화입니다. 이 파도, 물결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0과 1을 보수로 바꾸는 것입니다. 아래쪽에 예를 들었습니다. 자, 여기 0과 1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이 앰퍼센트 한 개 한 거는 논리 게이트에서 엔드 게이트 개념이죠. 이걸 우리가 비트 논리 곱 엔드라고 합니다. 앰퍼센트 하나를 씁니다. 이거는 둘 다 1일 때만 무엇이 되는 거죠? 1이 되는 경우.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 무엇이 0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비트 논리 합, 오어 게이트가 되겠죠. 이 막대기 하나로 합니다. 이거는 둘 중에 하나라도 1이면 무엇이 되느냐? 1이 되는 연산. 이걸 우리가 비트 논리합. 자, 세 번째는 이 꺽쇠로 되어 있죠. 갈매기 표시로 되어 있죠. 이거는 같으면 0, 다르면 1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달랐을 때 뭐가 되는 것이죠? 1이 되는 결과. 이걸 우리가 엑소화 게이트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트 단위 연산, 바로 이게 비트 연산인데,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 이 비트 연산은 일반적인 연산에 비해서 컴퓨터 내부적으로 적용하면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건 연산자입니다. 이 조건 연산자는 사막 연산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이 조건 연산자는 연산자가 이 물음표하고 콜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 우리가 연산자라고 했을 때
뭐 곱셈, 곱하기, 덧셈, 더하기 한 개의 기호로 되어 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이렇게 물음표, 콜론 두 개로 구성될 수 있겠죠. 해서 이 조건 연산자는 이 두 개의 연산자 그 사이에 뭐가 올 수 있느냐, 어떤 피연산자가 올 수 있는 것이죠. 해서 다시 형식을 봅니다. 첫 번째 항은 조건으로 사용되고 두 번째 표현 1은 조건은 참 거짓이 있을 수 있죠. 조건이 참이면은 표현 1이, 조건이 거짓이면 표현 2가 폴서이면 표현 2가 실행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는 연산자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 연산자는 연산자로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지만 여기 오른쪽 코드를 봅니다. 제어 구조 if 참이면은 이거, else 거짓이면 무엇이죠? 이게 실행되게 제어 구조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다시 이야기하면은 조건 연산자로 표현할 것을 무엇으로? 제어 구조로도 표현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자, 첫 번째 예를 보면 여기 A는 8이고 N은 5입니다. 그럼 여기 첫 번째가 조건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A가 9보다 크냐? A는 8이니까 거짓이죠. 그러면 무엇이 N 마이너스 이게 실행되고, 두 번째 예는 역시 똑같은 내용인데 먼저 Y는 이렇게 되어 있고 A가 B보다 크냐? 8은 7보다 크죠. 참이니까 무엇이? A 더하기 B가 실행되어서 이 값이 어디로 대입될까요? Y에 대입되는 구조입니다. 자, 세 번째 이 예를 잘 봐야 되는데 이 세 번째 A는 A는 8이고 N은 5인데 먼저 이 조건은 거짓이죠. A가 9보다 크냐? A가 8이냐? 거짓이죠. 그러면 N 마이너스 이게 실행되죠. 이게 어디로 대입될까요? 이게 Y에 대입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밑에 적어 볼까요? 그럼 Y하고 어떻게 되죠? Y는 하고 단항 연산자에서 뒤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거는 어떻게 작동되어야 할까요? 이거는 N 값이 어떻게 되죠? N 값이 Y에 대입되고, 그러면 N이 5니까 Y에는 뭐가 대입되었을까요? 5가 대입되고, N은 하나 감소해서 뭐가 될까요? 4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 예제 3을 여기 오른쪽에 제어 구조를 쓰면 이 구조가 되는 것을 여기 적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먼저 변수 선언하고 여기 if 조건 쓰고, 조건이 참이면 y는 n 플러스 else, 거짓이면 y는 n 마이너스 이해되었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C에서 연산 우선순위가 가장 늦다라고 하였습니다. 무엇? 콤마 나열 연산자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나열 연산자는 콤마로 이렇게 나열하는 것이죠. 해서 나열 연산자 이렇게 하는데 이 연산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차례로 진행된다. 자, 첫 번째 예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A는 1하고 여기 콤마로 여러 개를 구분하였습니다. 이때 A는 무슨 값을 가질 것이냐 이거죠. 1, 2, 3, 4, 5, 6, 7, 8, 9 있는데 이 9개 중에서 결론입니다. A는 1 값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A 콤마하고 여기 2부터 9까지 이거는 아무 영향가 없는 쓸데없이 적은 거하고 똑같죠. 왜 그럴까요? 나열 연산자는 연산 우선순위가 무엇보다 이 none보다 늦다라는 거죠. 대입 연산자. 그래서 대입 연산자는 A는 1 이게 먼저 실행되고 가장 늦은 나열 연산자가 실행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밑에 예를 볼까요? 가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 예는 가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연산은 가로부터 먼저 되죠. 그래서 가로가 있는 경우는 이 경우 A 값은 무엇이 되느냐? 끝에 있는 9가 무슨 값이 A 값이 된다. 이해되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예 1에서 데이터가 여러 개 있는데 가로가 있고 없고에 따른 A 값이 무엇이 되냐 이해되었습니까? 자, 두 번째 예제 3개가 있는데 먼저 A는 B는 1 이건 앞에서 한번 보는데 역시 none이 나열 연산자 콤마보다 빠르니까 이게 먼저 실행되겠죠. 그러면 이때 A, B는 어떻게 될까요? 1 되고 이때 2, 3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가치 없는 쓸모없는 것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역시 가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로가 있으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가로부터 먼저 되니까 1, 2, 3이 먼저 되고 이때 1, 2는 의미가 없고 3이 어떻게 될까요? A, B가 가지는 값이 되고 세 번째 A는 하고 가로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럼 이거부터 먼저 되니까 먼저 연산 우선순위가 빠른 B는 1 이렇게 되겠죠.
이 구조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먼저 결정된 거 이걸 드러내고 나면 여기 2하고 3이 남죠. 그럼 앞에 있는 가로가 있으니까 필요 없고 A는 무슨 값이 될까요? 3이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예 봅니다. 먼저 가로가 있으니까 A는 5이죠. 그리고 B는 A 더하기 2니까 어떻게 될까요? 5 더하기 2니까 B는 7. 그리고 3 곱하기 7이니까 3, 7이 21. 결론적으로 이 21이 어디로 R에 대입되는 구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나열 연산자.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 나열 연산자는 연산 우선순위가 가장 늦다는 것 조심하고 가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첫 번째 값, 마지막 값 대입되는 것은 이해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형변환 연산자입니다. 이 형변환 연산자는 정수형을 실수형, 실수형을 정수형으로 변환시키는 개념입니다. 먼저 예를 들어봅니다. 5 나누기 2의 결과는 뭘까요? 제가 옛날에 컴퓨터 처음 시작할 때 이 5 나누기 2의 결과 당연하게 2.5죠. 그런데 이걸 그때 제가 배울 때 5 나누기 2는 2.5가 아니고 2다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저는 처음 컴퓨터를 접하면서 그때는 지금처럼 컴퓨터가 없어서 실습을 해볼 수가 없고 그냥 교수가 이렇다 그러면 그렇게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종이에 적어서 설명하고 종이로 답변하고 종이로 하고 다 그거였어요. 컴퓨터는 냄새 맡기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똑똑한 컴퓨터가 왜 5 나누기 2가 2.5가 아니고 2를 만들었냐. 바로 이 포철한 언어에서 그걸 하였습니다. 물론 C 언어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5 나누기 2가 2.5가 아니고 컴퓨터는 2를 만들까요? 물론 이거는 지금 제가 너무나 잘 알겠죠. 우리가 컴퓨터 구조에서 배우는 고정 소수점 수, 부동 소수점 수 이런 거 있죠. 그랬을 때 고정 소수점 수는 정수를 취급하는 것이죠. 바로 정수를 취급하는 경우에 5도 정수고 2도 정수면 우리 현실에서는 2.5지만 컴퓨터 내부적으로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정수 2가 될 수밖에 없다. 0.5는 날아가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더 정리합니다. 5 나누기 2의 연산 결과는 C는 여기서 정수와 정수의 연산 결과는 정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수와 실수의 연산 결과 또는 정수와 실수, 실수와 정수, 실수와 실수 이런 게 있겠죠. 실수가 하나라도 더 가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실수가 되는데 실수가 들어가지 않고 정수끼리의 연산은 반드시 뭐가 되느냐? 정수가 된다는 게 C의 원리인데 자바도 그렇고 포철한 언어, 많은 언어가 그러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실하고 똑같이 정수와 정수의 연산 결과를 정수가 아니고 실수를 만들어내는 언어도 있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베이직이라는 언어입니다. 자, 그러면 베이직이라는 언어는 정수와 정수의 연산 결과가 정수가 아니고 실수가 되는데 왜 C, 자바, 포철한 등등 언어는 정수와 정수의 연산 결과가 현실과 다르게 실수가 나올 수 있지만 실수를 안 하고 정수를 하느냐 이 내용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이직은 1964년도에 컴퓨터가 태어나고 교육용으로 개발된 것입니다. 교육용으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현실처럼 정수하고 정수 5 나누기 2가 현실에서 2.5죠. 그러니까 2.5가 나오도록 처리한 것 같고,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다룬 C 언어 이런 데는 그렇지 않다. 이해되었습니까? 자, 첫 번째, 5 나누기 2가 왜 C에서는 무엇이 되느냐, 2.5가 되지 않고 왜 2가 되느냐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예는 하나는 정수고 하나는 실수죠. 이건 당연하게 실수 2.5가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거는 말이죠. 모든 언어에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int a는 2.5일 때 a는 어떤 값을 가질까요? 자, 이 세 번째 이 내용은 C 언어에서는 그냥 2가 되는데 언어에 따라서 이거는 오류가 출력되는 언어도 상당히 있습니다. 자바는
INTA는 2.5 하면 오류가 발생됩니다. 물론 이런 내용은 필요하면 뒤에서 설명하는데 왜 그럴까요? 앞에서 잠깐 이야기하였는 것 같은데 C는 자료형 점검이 엄격하지 않고 자바는 자료형 점검이 엄격합니다. 해서 정수형 변수에 이런 2.5라는 실수 값을 자바는 대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바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자료형 점검이 엄격하기 때문에 정수형 변수에는 무슨 값만 정수형 상수만 대입할 수 있다. 근데 C는 자료형 점검이 엄격하지 않는 언어 대표적으로 바로 이 정수형 변수에 뭐를 실수값을 대입해도 어떻게 될까요? 그냥 0.5는 잘라내고 2만 대입시킨다. 컴파일러가 이해되었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아래 코드를 보겠습니다. 메인 해갖고 여기 더블 y1, y2, y3가 있고 바로 이야기하였습니다. C에서는 y1 5 나누기 2는 정수와 정수 연산이니까 2.5가 아니고 어떻게 될까요? 2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y2는 5 나누기 2.0 실수가 있으니까 y2는 뭐가 될까요? 실수 2.5가 되겠죠. 자, 세 번째 것이 지금 설명하는 바로 이 형변환 연산자 여기 갈로 안에 더블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이 갈로 안에 있는 이 더블이 뭐냐? 형변환 연산자라는 것이고 여기 정수라는 값이 2가 있는데 이 2를 무엇으로 바꾸느냐? 실수형으로 바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위에 적은 2.0 이렇게 써도 되지만 그냥 정수 2를 쓰고 이 더블 형변환 연산자를 쓰면 y3 값은 5 나누기 이 최종 기능은 실수가 되는 거죠. 해서 이 결과는 무엇이 되느냐? 2.5가 되는 것입니다. 해서 여기 출력 결과에서 2.0, 2.5, 2.5 그건 이해될 수 있겠죠. 여기 하나 이야기하면 %3.1f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3은 전체 자리 포이고 점 1은 뭐냐? 소수점 이하 한 자리 해서 출력 결과가 2.5로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형변환 연산자였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었습니까? 오른쪽 예1, 예2 잠깐 이야기하면 바로 예1에서 적어둔 뭘까요? 이 더블이 무엇이라는 거죠? 형변환 연산자로 사용되었고 예2에서 여기 갈로 안에 int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바로 형변환 연산자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K1하고 K2가 int 정수형인데 1.7 더하기 1.8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실수죠. 합쳐서 뭐가 되죠? 3.5가 되죠. 3.5라는 값이 정수형 변수 K1에 대입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0.5는 없어지고 3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형변환 연산자를 쓰면은 int 1.7 하면 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1.7이 실수지만 정수형으로 바뀌죠. 반올림되고 이런 거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1이 되는 것이고 역시 1.8도 형변환 연산자 때문에 이거는 무엇이 되는 거죠? 1이 되는 것이죠. 해서 K2 값은 1 더하기 1 해서 얼마가 될까요? 2라는 값을 가질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형변환 연산자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소 연산자 앰퍼샌드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은 이 앰퍼샌드 기호가 바로 메모리 주소를 구하는데 사용되는 연산자. 자, 우리가 뒤에서 그 포인트를 배울 것입니다. 포인트를 다르게는 주소 번지라고 하죠. 해서 이 주소 연산자하고 포인트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포인트 하면 다를 거니까 헷갈릴 필요 없고 여기서는 앰퍼샌드라는 기호가 앞에서 우리가 비트 연산에서도 이 앰퍼샌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 논리로 하나의 기호가 여러 의미로 사용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주소 연산자 앰퍼샌드를 다루는데 먼저 여기 메모리를 그렸습니다. 자, 이 메모리에서 주소 0, 1, 2, 3, 4 10진수로 제가 이렇게 주소를 적었습니다. 자, 아래 C 코드를 봅니다. 먼저 여기 변수 character A, sort B, int C, long D 하고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이야기하면은 언어에서 변수를 선언하면은 그 변수에 해당하는 고유한 메모리 셀, 다시 말하면 기억 공간이 확보된다. 이 관련 내용도 시험에 종종 나오니까 정확히 알아둡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변수 A, B, C, D 4개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A, B, C, D에 해당하는 무엇이 기억 공간 고유의 메모리 셀이 확보되겠죠.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수를 선언할 때 앞에 무엇을 붙이느냐. 여기 char, character, sort, int, long 이런 걸
붙이죠. 이걸 우리가 자료형 타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기억 공간이 확보되는데 확보되는 기억 공간 크기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자, 여기 위에 지금 A는 이게 크기가 얼마죠? 1바이트 확보되는 걸로 캐릭터로 하면 어떻게 되죠? 1바이트의 기억 공간이 확보된다는 거고, 소트 하면은 몇 바이트? 2바이트의 기억 공간이 확보된다라는 것이고, int 하면 몇 바이트라는 거죠? 이 4바이트의 기억 공간이 확보되었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long 롱으로 하면 몇 바이트죠? 이게 전체 8바이트가 확보되었다라고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앞에 무엇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기억 공간 크기가 몇 바이트로 확보되느냐, 이거는 컴파일러마다 약간 차이가 있다. 그건 뒤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여기서는 이걸로 예를 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주제는 주소 연산자, 이렇게 기억 공간이 확보되었을 때 각 기억 공간, 예를 들어 D라는 변수의 기억 공간은 여기 8바이트가 확보되었는데 주소는 7부터 이렇게 14까지 되어 있는데 그 시작 주소 7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수형은 4바이트로 확보되었는데 시작 주소 뭐죠? 3. 자, 소트는 2바이트인데 시작 주소 1. 그럼 캐릭터는 1바이트니까 시작 주소와 곧 자기 주소 0이 되겠죠. 자, 이렇게 기억 공간이 1바이트, 2바이트, 뭐 4바이트, 8바이트, 16바이트 이렇게 확보될 때 그 시작 주소가 있겠죠. 그 시작 주소 구하는 게 뭐냐? 주소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예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PA하고 바로 앰퍼샌드를 붙인 거죠. 자, 이렇게 앰퍼샌드 A라고 하면 A의 메모리 셀의 시작 주소 0을, 그 다음 앰퍼샌드 B라고 하면 B 시작 주소 1, 앰퍼샌드 C라고 하면 C의 시작 주소 3, 앰퍼샌드 D라고 하면 D의 시작 주소 7을 구할 때 무엇을 쓰느냐? 앰퍼샌드, 변수 앞에 앰퍼샌드를 붙였습니다. 이게 바로 주소 연산자입니다. 자, 이 기억 공간이 몇 바이트 확보되느냐는 그 사이즈 오브 연산자를 하는데 바로 뒤에서 설명할 거고, 하나 더 이야기하면 여기 예를 봅니다. 이렇게 변수 long A라고 선언하고 P는 앰퍼샌드 A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A의 시작 주소가 어디야? P에 대입되겠죠. 자, 이렇게 long이라는 변수의 시작 주소를 누가 가질까요? 이때 P라는 변수가 가지게 되겠죠. 자, 여기 오른쪽에 적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기억 장소, 메모리 주소를 보관하는 변수가 C에서는 뭘까요? 그게 포인터 또는 포인트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언어에서 많이 출제되는 거죠. 이건 뒤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포인트 변수가 이런 것이구나 정도만 여기서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자료형, 영어로 타입입니다. 이 자료형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전산화를 한다라고 하였을 때 전산화는 왜 할까요? 회사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죠. 데이터가 자료입니다. 해서 회사의 데이터, 자료, 그거는 곧 뭐하고 연관을 가질까요? 자료형하고 연관을 가지겠죠. 해서 자료형 개념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해서 제가 여기 C 언어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자바의 기본 자료형하고 C의 기본 자료형을 비교하려고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이 자료형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여기 간단한 코드를 하나 봅니다. int_a 이렇게, 바로 이 int 이게 자료형이죠. a라는 변수를 int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y는 size of a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바로 다음에 집중적으로 설명할 건데 이 size of가 뭘까요? 이게 연산자예요. 연산자인데 어떤 기능을 가지느냐라는 것이죠. 연산자는 기능을 가진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연산자라고 했을 때 꼭 덧셈, 뺄셈 이런 기호로만 되어 있는 것이 연산자이냐? 그건 아니죠. C에서는 이렇게 함수처럼 영어 단어로 되어 있는데 size of가 이게 연산자인데 바로 이 연산자가 자료형 크기 바이트 수를 구하는 것이죠. 지금 제가 한 이 말은 뭐냐? 앞에서도 봤습니다. 우리가 변수를 선언하면은 변수의 무엇?
고유한 기억 공간 크기가 확보되었습니다. 바로 그 크기가 2바이트냐 4바이트냐 그걸 구하는 함수처럼 되어 있는 연산자가 C의 사이즈 오브라는 연산자입니다. 자, 해서 C에서 만약에 이렇게 int a하고 y는 사이즈 오브 a 하면 이때 y가 가지는 값은 뭐가 될까요? 이 C에서는 이 y가 가지는 값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무엇이 8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2의 배수로 나가는 거죠. 이 16 이런 식으로 이 값을 y는 가질 수 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합니다. 자, 왜 C에서 사이즈 오브 연산자로 그 자료형 크기를 구했을 때 왜 이렇게 가변적이냐? 이유는 C는 자료형 크기가 컴퓨터 기종에 따라 다르게 확보된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컴퓨터 기종은 똑같은 기종일지라도 운영체제 또는 그때 사용되는 C 컴파일러 있겠죠. 그런 거에 의해서 자료형 크기는 다르게 확보된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1972년도 C가 탄생하면서 C 표준에 그렇게 정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바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바는 자료형 크기를 컴퓨터 기종이나 컴파일러가 그 변화를 주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무조건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자바는 표준을 그렇게 정의하였습니다. 해서 먼저 자바 자료형을 잠깐 보면 자바 자료형이 여기 정수형, 실수형, 논리형이라고 지금 구분되어 있는데 정수형을 집중적으로 보는데 뭐가 중요하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 보면은 바이트는 1이죠. 소트는 2. 핵심은 int입니다. 바로 자바는 32비트 체제이므로 이 int 크기가 몇 바이트가 된다라는 거죠. 바로 4바이트입니다. 그러니까 int를 기준으로 롱은 더 큰 거니까 어떻게 될까요? 8이 되겠죠. int를 기준으로 소트는 어떻게 될까요? 짧은 거니까 int의 2분의 1인 2가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 32비트 체제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한꺼번에 데이터를 32비트씩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그 원리가 32비트 체제 컴퓨터, 16비트는 한꺼번에 16비트라고 하였습니다. 해서 자바의 이 자료형을 딱 보면 32비트 체제 표준으로 딱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었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추가로 좀 이야기하면은 자바는 캐릭터형이 있는데 이 캐릭터형은 2바이트예요. 이런 것도 옛날에 시험에 나온 적 있었죠. 왜 그럴까요? 자바는 내부적으로 이 유니코드를 이용합니다. 유니코드는 기본적으로 2바이트 체제이죠. 그래서 자바의 캐릭터형 2바이트인데 아래쪽을 볼까요? C에는 캐릭터형이 1바이트예요. 왜 C는 캐릭터형이 1바이트일까요? 하나의 문자를 취급하기 위한 것인데 C는 아스키 코드 체제를 이용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아스키 코드는 1바이트 체제입니다. 해서 C의 캐릭터형은 1바이트, 자바의 캐릭터는 유니코드 체제는 2바이트. 그러니까 C의 캐릭터형하고 같은 개념은 자바의 바이트 자료형입니다. 1바이트. 자, 이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C의 캐릭터형은 왜 캐릭터라고 했느냐? 문자 하나인데 그 문자 하나 취급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핵심은 C의 캐릭터형은 1바이트에서 데이터를 취급하겠다. 그 개념. 이게 곧 뭐냐? 자바의 바이트, 1바이트 크기에서 데이터를 취급하겠다 하고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수형을 볼까요? 이거는 뭐 플로트 더블은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48 크기로 잡히는 거고, 그 다음에 논리형이 있는데 불형, 자바는 논리형 true, false 있는데 C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냥 0과 1로 참거짓 다룬다고 하였죠. 자, 그러면 이제 C로 가면은 C는 캐릭터 중에서 unsigned, 밑에도 보면 sort가 있고 unsigned, sort 이렇게 부호 있는 정수형, 부호 없는 정수형 이렇게 되죠. unsigned를 안 붙이면 음수 쪽을 취급하는 거고 unsigned를 붙이면은 0부터 양수 쪽만 취급합니다. 해서 캐릭터, unsigned 캐릭터 보면은 캐릭터형은 마이너스 128에서 플러스 127이고 unsigned 캐릭터는
음수는 취급 안 하니까 8비트니까 2의 8성 256이죠. 해서 0에서 어떻게 되죠? 255까지 되는 것. 그 다음에 소트는 2바이트 체제인데 2바이트는 16비트, 16비트는 2의 16성 65,536입니다. 반쪽 나누면 음수 취급하면 마이너스 32768에서 플러스 32767 항상 음수 쪽이 하나 큰 거죠. 그리고 양수 0에서 어떻게 될까요? 65,535 이렇게 되겠죠. 아래쪽은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했을 때 자료형이 뭐고, 자료형을 선언하면 컴퓨터 기종에 따라서 크기가 다르게 잡힐 수도 있다. 그런데 뭐 C와 자바의 약간의 차이는 있다. 이런 걸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C는 기종에 따라서 그 컴파일러 또는 운영 체제에 따라서 자료형 크기가 다르게 잡히는데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롱형입니다. 해서 제가 여기 적어두었습니다. 이 롱형은 32비트 체제에서 4 또는 8바이트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를 설명하려면 복잡한데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C는 1972년도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면 1972년도 컴퓨터 환경을 생각해 볼까요? 1972년도는 그 16비트 컴퓨터라고 해도 대단한 것이었죠. 해서 1972년도 C 표준에서 롱형은 16비트 컴퓨터 체제에서 롱형은 4바이트였습니다. 해서 그 표준에 롱형은 기본적으로 4바이트 이상 되면 된다, 이런 표준 용어가 있는 거죠. 그 용어 기준으로 표준 따라서 이런 걸 설정하다 보니까 컴퓨터가 급속하게 발전했지만 롱형은 그냥 8로 안 하고 어떻게 4로 하는 그런 컴파일러 운영체제가 상당히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시험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대부 C 뿔뿔에서 자료형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여기 가져왔습니다. 자, 자료형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이즈 오브 연산자 쓰고 그 괄호 안에 자료형 캐릭터, 소트, int, 롱 이런 걸 붙이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결과가 여기 1, 2, 4, 4, 4, 8 이렇게 놓은 것이죠. 여기서 핵심이 뭐냐 하면은 대부 C 뿔뿔에서도 int하고 롱형은 몇 바이트로 4바이트 크기로 동일하게 설정하고 취급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바에서는 롱형은 얼마? 8로 다룬다는 것. 자, 이런 차이. 물론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게 너무나 많지만 그런 건 필요 없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사이즈 오브 용도 기능, 연산자 기능 이거 정리하고 C에서 기본 자료형 중에서 이렇게 가변적인 것도 있을 수 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 개념은 중요하고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서 설명한 사이즈 오브 연산자를 좀 더 정리하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한번 정리하면 이 사이즈 오브 연산자는 자료형 크기뿐만 아니라 변수 그리고 수식의 결과 등이 차지하는 기억 공간의 바이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바이트 수를 구할 때 우리는 사이즈 오브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시 사용법 여기 보면 사이즈 오브하고 여기 캐릭터 자료형을 쓸 수도 있지만 사이즈 이렇게 변수명을 적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자료형 변수가 차지하는 기억 공간은 어떻게 1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 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되었겠죠. 바로 아래쪽 이거는 앞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사이즈 오브 총 정리입니다. 제가 화면에 16비트 컴퓨터하고 32비트 컴퓨터 시스템 비교하였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세 부분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캐릭터형이 있고 int형이 있고 롱형이 있는데 먼저 32비트 체제는 당연하게 어떻게 될까요? 자바 자료형 크기처럼 1, 4, 8 이게 기본이겠죠. 그러면 16비트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캐릭터는 무조건 1바이트예요. int는 16비트에서는 2가 될 것이고 그러면 롱형은 4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말이죠. 이 롱형은 32비트 컴퓨터인데도 컴퓨터 기종이나 그 C 컴파일러에 따라서 8로 취급하지 않고 얼마로? 4로
취급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예를 보았습니다. 대부 10불불도 롱형을 얼마로? 4바이트로 취급하는 실행 결과를 보았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도 32비트인데 대부 10불불에서는 8로 취급하지 않고 얼마로? 4로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자료형 개념은 지금 설명한 이 세 개까지가 핵심이고, 아래쪽 여기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 아래쪽 내용은 배열, 포인터 등등인데, 이 내용은 뒤에서 이제 자료형 배열도 배울 것이고 포인터도 우리는 다룰 것입니다. 그때 설명하고 그 배열, 포인터 등을 다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아래쪽에 제가 적어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시간을 길게 하였는데 C의 연산자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